지금부터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 현상들,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을 하나씩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49.3. 이게 대체 무슨 숫자냐고요? 한 선거구, 한 후보에게서 나온 통계치, 바로 지값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Z값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49.3이라는 값은요, 통계학적으로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준이에요.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종로구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Z값이 49.3. 총득표율과 비교해도 30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투표라는 이 엄청난 규모의 표본이 전체 유권자들의 마음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표본이 대표성을 상실하는 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떤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상한 현상은 종로구 한 곳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국적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타났죠. 이게 정말 기묘한 지점인데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전라 지역에서는 그래도 통계 법칙이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통계 법칙이 완전히 붕괴되는 수준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만약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왜 이런 내적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그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현미경을 들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더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서초와 진보 성향이 강한 노원, 도봉, 이 지역들은 사는 사람도 정치 성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투표 격차도 제멋대로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지역에서 사전, 당일 투표 격차가 10에서 13%라는 아주 일정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한 지역구 안에서도요, 당일 투표는 동네별 특성에 따라 득표율이 들쭉날쭉합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면 동네별 특성이 완전히 무시된 채 거의 완벽한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사전투표 결과가 동네 민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구조적인 힘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통계적 이상현상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론들, 그 주장들이 과연 데이터 앞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흔히들 진보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들 하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정반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진보 성향이 오히려 약한 지역일수록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들의 주장이 실제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고 그냥 기각되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 데이터를 보니 60대 이상이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말을 바꿔서 노년층이 진보화됐다고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 설명이에요. 진실을 찾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과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나 독일의 예를 들면서 거기도 Z값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재외 국민을 위한 별도의 선거구를 만들어 아예 다른 대표를 뽑는 방식이고요. 독일은 사전투표가 오직 우편투표만 있습니다. 동독 지역이나 남성들은 우편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뚜렷해서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통계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가장 기이한 현상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표본, 즉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는 더 정확해져야 한다는, 이건 통계학의 제일 원칙이자 절대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거 데이터는 이 기본 원리를 아주 처참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
같은 선거에서 표를 적게 얻은 군소 후보들의 데이터는 대수의 법칙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수백만 표를 얻는 훨씬 더 큰 표본을 가진 거대 정당 후보의 데이터에서는 이 법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한 선거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종로구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죠. 2016년에는 표본이 더 작았는데도 대수의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전투표자 수가 2.78배나 늘었어요. 그럼 당연히 결과는 더 정확해져야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표본이 커졌는데 통계 법칙이 오히려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가 2.78배 늘어나는 동안 두 주요 후보 사이의 득표율 격차가 2.74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1대1로 맞아떨어지죠. 이건 늘어난 표가 그냥 한 후보에게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데에만 고스란히 사용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격차를 설계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죠. 왜 표본이 커질수록 통계는 어긋나야만 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상현상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말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쥐값. 이게 2020년부터 갑자기 전국에서 나타났죠. 서로 다른 동네에서 똑같은 격차가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획일성. 통계학의 기본인 대수의 법칙이 붕괴하는 현상.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신기하게도 단 하나의 정당에만 유리하게, 그리고 거대 정당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계 데이터에 대해선 그렇게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음모론에 가까울까요?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가 던지는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판단은 이 자료를 보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